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현재 상황 또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이제 뭐 해가 바뀌어서 이제 연말 기준으로 뭐 기록들을 제가 거의 다 검토를 해서 이제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좀 면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실 수 있었네요.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박정훈 대령님 지금 근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보직해임 이후로 거의 뭐 유배 생활하는 거죠. 그 사령부대 저기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혼자만 계시니까 네. 상당히 좀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하는 면도 있고 외부와의 그 연락도 차단돼 있고 뭐 그런 고립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부 그 수사단 요원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제 뭐 차도 한 잔씩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해병대 사령부로 출근은 하시는데 네.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예, 사령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그 혼자만 예,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된다고요? 네, 군에서 인트라넷만 쓸 수 있게 지금 해놓고 있어서 인터넷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뭐 그 재판 준비도 쉽지 않고 네. 아이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아파서 제대로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 외딴 사무실에 이제 혼자 이렇게 면벽 수행하듯이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유배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그게 익숙하게 그런 생활을 해왔던 분이라면 모를까 계속 조직 내에서 특히나 그 직전까지 조직의 수장으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분이니까 더 그 고립감이 크겠죠. 제일리님이 박 단장님 힘내세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꿋꿋하게 버티세요 하셨는데 이 버티는 것도 사실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관심을 네. 보여줘야 네. 또 힘이 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 7일에 용산 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와 재판이 모두 몇 건인 거죠? 크게 보면 3건이죠. 공수처에서 외압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상북 도경에서 이제 그 과실치사 사건과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사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법원에서는 박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근데 이제 박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이 뭐 다른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기소까지 된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사실은 최상병 순직 사건은 이 사건에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밝히는 거는 좀 느린 느낌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걸려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박대령 사건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8명을 이첩을 했는데 사실 뭐 더 수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8명 과실치사 문제는 뭐 간단한 것만 더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길게 끌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염없이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수사 본령에 그 관점을 두지 않고 너무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명의 과실치사 사건을 그냥 과실치사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뭔가 항명 사건과 연결되거나 외압 사건과 자꾸 연결해서도 보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뭐 이런 지금 지경에 있지 않느냐. 너무 그게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건은 그 하나의 사건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순직 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수사에서 그다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초자료를 상당히 조사했고요. 제가 이제 메모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뭐 더 할 만한 게 뭐가 더 있겠냐. 물론 이제 본인들의 해명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거야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또 검찰에 송치하고 또 재판에 회부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건데 왜 아직 경찰은 검찰 송치도 못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여름이었고 네. 지금 많은 개월수가 흘렀고 사실은 그 수사를 하다 벌어진 다른 것들에 대한 사건과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건 왜 이렇게 진척이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 그걸 물어봐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최근 돌아가신 그 배우분도 3번씩이나 공개 소환을 됐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해병대 1사단장이 과연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고 만약에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적인 관심사고 공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만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피의자를 입건한 것 자체도 공식적인 브리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사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생각 때문에 원칙을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하염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그게 참 짐작은 되지만 뻔한 얘기지만 네. 결국 그 1사단장을 입건하는 것이 알려졌더라면 그 직후부터 뭔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네. 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인지에 관심이 갔을 텐데 결국 그런 관심이 변화되는 걸 이걸 막고자 그걸 밝히지 못했던 거죠. 지금도 역시 만약에 경찰에서 검찰로 이걸 송치하는 단계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거의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담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타이밍을 세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지금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될 수사 정보는 밝혀지지 않고 네. 쓸데없는 예를 들면 1사단장의 변명을 물어 나른다랄지 검찰단 수사관이 이런 쓸데없는 짓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박대령의 사건으로 다시 집중을 해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이제 핵심적인 게 항명인데 그러니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라는 항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이제 검찰단 앞에서의 언론 브리핑 그다음에 그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을 가지고 상관 명예훼손까지 지금 추가 입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사실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네. 상관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그 상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국방장관은 사단장은 언급하지 않고 초급 간부만 언급했다 그랬는데 박대령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증거 제출된 거와 수사 기록 중 일부를 검토해 보니까 열람해 보니까 당시 장관 보고 당시에 그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관계자들 전원이 다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관심사가 다르니까 네. 어떤 분은 이쪽을 잘 기억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기억이 혼재된 상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팩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관 명예훼손으로까지 추가 입건을 한다. 이것이 박 단장에 대한 어떤 그 징벌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걸 상관 명예훼손으로까지 무리하게 또 입건을 했나? 그때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입건을 해라.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박 단장이 강하게 네.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라리 그걸 입건하든지.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그 장관이 얘기했다라는 초급 간부가 걱정된다는 말. 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그 입건에서 배제된 2명 중에 한 분이 만 38세의 상사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그럼 초급 간부인가요? 부사관은 다 초급 간부인가요? 여군은 다 초급 간부인가요? 프레임이라는 거죠. 뭔가 이 해병대 수사단이 힘없는 그리고 아무런 재량도 없는 초급 간부들까지 엮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현장 통제 간부라는 용어로 보고시에는 쭉 거론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초급 간부로 바뀝니다. 현장 통제 간부에서 네. 초급 간부. 초급 간부로. 그래서 이제 박 단장은 8월 11일 날 초급 간부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현장 통제 간부에 대해서는 왜 이걸 이 사람들까지 입건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심지어 이제 유족분들이 현장 통제 간부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초기에는 제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2명이나 목숨 걸고 이제 구해냈지만 그 부분은 기소유예 될 수도 있다. 네. 참작해서. 그러나 입건 단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 클리어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없었다. 그 총장, 사령관, 장관 보고 전체를 거쳐서 현장 통제 간부들을 배제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사본부에서는 그런 이제 그 트릭을 씁니다. 뭐냐면 현장 통제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현장 통제 임무가 부여됐다고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자들 진술이나 기록을 보면 이 두 분이 여군이거든요. 배제된 그 두 분이. 네. 두 분도 조를 이제 그 당시에 조를 그 숙소 기준으로 짰대요. 그러니까 여군들은 숙소가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죠. 네. 그래서 한 조로 들어가게 됐고 그 두 분도 현장 통제를 했어요. 네.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했고, 이런 조사본부의 이런 장난질,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분명히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게 아니냐. 또 압력을 행사해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떻게든 수사단의 수사를 망신을 주고 형편없다고 몰아붙여야 자기들이 개입했던 것들이 명분이 쌓아지는 거고,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나마 좀 먹힐 수 있는 명분이 뭐냐? 아무래도 고급 장교들, 장군들을 뭐 빼돌리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도 명분이 안 되니까 네. 겨우 개발해낸 게 초급 간부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 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투입됐는데 그들까지 엮으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이 걱정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이첩을 보류한 날 7월 31일 날도 살뜰히 챙깁니다. 네. 하루만 휴가 처리하고 내일 바로 복귀시켜라. 그다음에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되고 난 다음에도 1사단장에 대해서는 또 챙겨요. 그런데 대체 복귀는 하고 있는 거냐,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거냐. 초급간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이런 무리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건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이죠, 다들 그런 네. 것들이.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관 명예훼손으로 또 형사처벌하려고 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로 간에 어떤 쟁점이 생겨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항명을 두고 박 단장은 외압 때문에 나는 그 외압을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국방장관은 외압은 없었고 나의 정당한 지시가 먹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서로 그런 갈등 상황이 있는 건데 그 갈등 상황 때문에 서로를 약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또 역으로 상관 명예훼손이다. 그건 정말 이 무리스러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경북청에 이첩된 기록을 빼돌리는 그 과정, 또 하나가 이걸 상관 명예훼손으로까지 입건을 하는. 본인한테 억울한 상황이 네. 있으면 그걸 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누군가의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자세히 썼지만 구속영장 청구서는 꼼꼼히 읽어보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악의적이고 모함이 가득 차고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도 많이 기재돼 있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구속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허위 사실들, 그리고 그 왜곡,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심지어 자기들이 증거인멸이다라는 이런 그 논거를 대기 위해서 많은 수사 보고서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때는 법원에 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하면서는 그런 기록을 또 다 증거에서 빼버렸어요. 그렇게 증거인멸한다고 비난하고 부하들을 이용해서 부하들에게 그 강요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아갔다는 등 언론의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라는 등의 수사 보고서를 잔뜩 만들어 놓고는 공소 제기하고는 그 증거 기록들을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건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속에 상당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구속에 집착했는지 그건 결국은 8월 28일쯤 8월 27일부터 8월 28일쯤에 이 확산되기 시작한 대통령 경로설 이거 외에는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들은 지금 박 단장의 항명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설을 비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수단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군 검찰이 법원에 증거 목록 제출하면서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증거에는 네. 포함이 안 됐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그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그 안보실에 파견된 대령의 진술서 네. 그거마저도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비아폰 캡처하면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로 열람해서 보니까 수사 자체도 되게 엉성했고요. 그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없어 알려고 하지 마 이런 투입니다. 진술서 하나 냈는데. 진술서 네, 내용이. 진술서 하나가 그것도 가서 받아왔나 봐요. 안보실에 가서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록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보통은 어디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다 기재돼 있고 기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소환 조사를 하지 이게 어찌됐든 피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잘한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가서 찾아가서 진술서를 이렇게 받아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업문하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압박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인물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춰진 진술서에 대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해병대 사령부에 예민한 문서를 요구했다가 네. 해병대 사령부에서 굉장히 그 난색을 표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충돌이 있었던 것까지 스스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게 이첩이 강행되고 난 직후에 바로 그 아까 김모 대령이라는 분이 해병대 사령부 그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통화가 안 됐고 두 번째는 통화가 됐는데 이것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이첩이 강행된 사실이 안보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안보실과 통화를. 네, 그거 직후에 바로 통화를 하고 뭐 국회에서 이미 임종득 2차장이 뭐 16시경에 전화한 건 이미 다 공론화됐죠. 그래서 증거를 보니까 좋아. 지금 비화폰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일반 폰에도 문자 메시지가 있고 네. 통화 목록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다 나오질 않았어요. 이번 증거에. 왜 그랬냐면 항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항목을. 포렌식을 하면서 네. 모든 관계자와의 문자나 통화를 다 뽑은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내의 사람들만 뽑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임종득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내용이 이 수사 기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차관 핸드폰은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포렌식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렌식은커녕 한 장 받아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 확인했다. 박 대리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자료를 보면 그 군사보좌관이 장관 결재가 끝나자마자 이거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해병대 파견된 대령은 두세 번에 걸쳐서 장관 보고서를 빼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보도자료는 결국 빼내갔고요. 네.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그 용산에서는 보도자료 정도는 국방부와 안보실이 늘 협조한다. 아무 문제 없는 문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결정적 반증을 확보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재판 아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문서라면 그렇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받아가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보실과 수시로 뭐 교류하는 자료라면 이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 보더라도 저는
도대체 재판을 뭘 더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압은 이미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사령관이 메모한 내용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엉뚱한 소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뭐 평가를 받는 거니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도 기재돼 있는데, 그 다음에 군사보좌관은 그 지휘 책임자들은 징계로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휘 책임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초급간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오로지 사단장과 사실 여단장도 언급이 없어요. 오로지 사단장만 언급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단장 빨리 복귀시켜라. 이적 강행되고 나서도 지금 사단장 일은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왜 그렇게 살뜰히 챙기냐고요? 뻔한 얘기잖아요. 이걸 굳이 증거를 들이대야 되고 그들한테 자백을 받아야 됩니까? 군사보좌관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징계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했던 거. 그다음에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다 개인적 의견이랍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 의견이 될 수가 아니 그런 있죠? 개인적 의견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알던 사이도 아니고. 설사 개인적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요. 세상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군사보좌관이 네. 장관과 수시로 장관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군사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군사보좌관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건 장관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 군사보좌관의 개인 견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그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다면 거기를 그 설명에 대해서 장관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은 장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지시와 뭐가 다릅니까? 네. 법무참모격인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또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무관리관의 뭐 의견? 뭐 개인 또 그것도 개인 의견이랍니다. 이런 회계망측하기 그지없는 참 변명이라고 하기에도 참 유치찬란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재판에 불러가지고 그거 물어봐야 됩니까? 군사보좌관 불러서 당신 이거 개인 견해입니까? 당연히 개인 견해라고 하겠죠. 저는 그래서 법원에 재판할 때 그건 안 물으려고 그래요. 너 당신 이거 너의 견해냐 장관 그건 안 물으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김기현 사령관 비하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긴 한데. 비화폰보다는 네. 일반 폰 전체가 그렇습니다. 일반 비화폰은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현출된 바로는 특이한 점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첩이 강행된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일사단장과 몇 번 통화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비화폰에는 별게 없는 것 같고 일반 폰 문자나 통화 내역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김기현 사령관 핸드폰이라도 열어보면 제한하지 않고 모든 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을 열어보면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안 하고 이쪽 라인 원래는 양쪽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채널이 된 만한 사람들 다. 그다음에 외압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통화 다.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안 열어봤어요. 특이하게 지금 그 해병대 그 사령관의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해병대 그 대령 그분의 통화가 포착된 게 이 둘은 다 해병대 소속인가 봐요. 그러니까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포착되니까 그걸 또 증거로 안 냈어요. 군검찰. 네.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한 유치찬란하고 정말 좀 나쁘끄러운 그래서 제가 아마 건국 이래로 최고의 군검찰과 검찰을 통틀어서 최고의 치욕적 역사가 될 것이다. 재판을 다 끝내고 증거가 모두 현출되고 나면 왜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록을 먹고 이런 범죄에 가까운 짓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죠. 지금 최상병 사고 당시에 이제 임성근 살뜰히 챙겼다던 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이제 소속 부대장인 포병 대대장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잠시 내용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그래. 지금 인원은 이게 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예. 그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예, 작업하는 팀이 아, 예, 저 중이 중사 박 아, 상사 그리고 그래. 그런데, 있었는데 아,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갔다가 예. 작업을 하다 삽을 치다 보니까 빠져들었습니다.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방이 아,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어?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아, 알았다. 예, 됐습니다. 사실 공판전에 제출한 그걸 보면 임성근 1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현장 대대장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왜 들어갔냐는 없고 왜 빠졌냐, 뭐 수영은 잘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사전에 수중수색 사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변명하기를 자기는 그 물이라는 것이 강물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에는 들어가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슴 장화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물에 안 들어가는데 왜 가슴 장화가 그러니까요.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변사 기록에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18일 날 7여단 주임원사가 현장을 쫙 보고 나서 7여단장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둑이 방류를 하고 있고 댐이 방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산사태가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본류다 수변이다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뚝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건의를 해요. 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7여단장도 원칙은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해요. 네. 그런데 7월 18일 날 10시 32분경에 71대대에서 이제 실종자 한 분을 그 시신을 구합니다. 그거를 보고 임사단장이 굉장히 오판을 했어요. 뭐냐면 그 71대대도 그냥 일렬로 쭉 서서 걸어가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1사단장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그거 육군에서 못 찾은 걸 우리가 찾은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찔러보고 자세히 성심을 다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뚝에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찔러봐라. 바둑판식 수색을 해라. 그때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 이런 VTC상의 지시사항이 자세히 변사 기록엔 기재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메모를 보니까 그 VTC에 참석했던 7여단 그 소령 한 분이 자세히 메모를 해놨어요. 심지어 그 말 끝에 자기가 저건 물에 들어가라는 건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변사 기록을 왜 또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로 안 내고 그것도 증거로 안 증거로 안 냈어요. 냈죠. 그게 너무 웃긴 게 경북청에 이첩된 기록이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급박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가서 서둘러 뺏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항명사건의 불효불급한 증거라고.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를 한 장도 안 냈다고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안 내는 겁니까? 그걸 왜 안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비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 변명들이 다 근거 없다는 것이 그 변사 기록엔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요.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님 같은 경우는 임성근 사단장은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혼내는 식의 지도를 하지 않는다. 혼내는 식의 네. 지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 3대대 모 중대장 말에 의하면 1년 전에 머리에 몸 만드는 놈들이다라고 욕을 한 게 가슴에 얹혀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라는 진술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전혀 반대 방향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기록이 다 변사 기록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검찰단은 그거를 끼고 있고 오픈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구속영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호인 통해 모처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는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지금 변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변명과 배치되는 기록이 거기에 잔뜩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모 군검사가 그 기록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한부 카피해놔라 이런 말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VTC에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 소령의 그 자세한 진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록들이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함부로 그런 기록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고, 네. 이번에도 비록 그 항명 사건이지만 자기들이 이걸 증거로 압수를 했다면 공익 목적상 그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합당한 겁니다. 네.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병대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고 맹비난을 해놓고 있어요. 무슨 명백한 과실치사도 없었는데 과실치사를 엮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해병대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기록을 법원에 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기록도 제대로 기록도 제출도 안 제대로 하지 하고. 않고 맹비난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걸 슥 그냥 묻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완벽했냐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느냐,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가 핵심이라고요. 제가 네.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만약에 1사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첩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윗분에서 이쪽에서 경로가 일어나가지고 반대로 사단장을 입건 안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 수사 다시 해. 네. 라고 했을 때도 이 상황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박 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또 수용할 수 있을까요? 논리는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재량은 군사경찰, 경찰, 검찰, 법원에 있는 겁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조직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기록을 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저도 그 메모지를 열심히 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입건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지금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은 걸 8명을 굴비 엮으면 되느냐. 그게 팩트입니까? 그들이 손잡고 가지 않았어요. 네. 손잡고 가지 않았다고요. 뭐가 푹 꺼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네. 팩트를 보려면 수사기록 전체를 봐야 돼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야 이 사건의 팩트가 뭐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냥, 봐야죠. 네. 그냥 어떤 보고서 한 장, 또 어떤 사람들의 진술 몇 가지만 들어보면 거기에 경도되죠. 지금 그 신원식 장관도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느냐. 이게 연유가 밝혀졌잖아요. 1사단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허위 보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최초 보고가 그거였던 거예요. 뚝이 터져가지고. 네. 그러니 거기에 전제해서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팩트를 모르는 자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판단에 권한이 없는 자는 함부로 거기에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사 독립성의 본질입니다. 그걸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국민적 비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잘잘못은 그들이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아닌데 그것도 판사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판사여야 돼. 왜? 그래야 기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외에는 함부로 이 수사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해병대 수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도 자기들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밝힌 게 그건데 이첩이 되고 나서 반대 팩트가 밝혀질 수도 있어요. 네. 또 재판 과정에서 그 변론을 통해서 명백한 반대 팩트가 밝혀져서 무죄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중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그런 무리한 법률 해석, 그다음에 자기들의 권한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함부로 끼어들려는 관행,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지금 여기까지 극대화시킨 거죠. 대통령의 경로가 있으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경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경로일 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당신이 기록을 봤나요? 군사 경찰인가요? 경찰인가요?
검사인가요? 판사인가요? 변호사 자격 있다고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변호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끼어들고 남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군검찰이 낸 그 언론 보도문에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게 그거예요. 네. 대통령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대요. 뭐 변호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법적 판단에 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얘기는 아니죠. 네. 대통령이 개입했다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군검찰은 대통령 개입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나 봐요. 어차피 개입했어도 위법하지 않으니 수사력 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랬나 보죠. 그래서 뭐 진술서 딸랑 한 장씩 받고 그들의 통화 내역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랬나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그래서 제가 재판 전에도 의견서에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느냐 경로가 있었느냐를 조사를 했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자기들이 그렇게 이 엉뚱한 그 성명서나 내고 대통령 개입이 있어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을 쓱 흘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기관이. 차라리 그럼 의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해 보니 대통령은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정무관계거든요. 네. 그들 사이는 정무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더라도 장관이 정무적으로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런 논리를 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에서 정무적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거기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 우리는 그런 법적 근거 하에 이 사건을 다뤘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던가. 무슨 이모 변호사의 성명 칼럼을 뜩 증거라고 냈어요. 증거에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사를 안 했나 보다. 아니 근데 물어봤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그 양형 자료나 이런 거에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팩트가 아닌 의견을 증거로 낸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의견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또 뭘 탓하겠습니까만은 전혀 엉뚱하잖아요. 저는 네. 그걸 보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거 사단장이 있거나 암대라고 장관한테 지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분에 맞춰서 한번 저도 그 논리 조작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떤 정무적 관계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대통령에게는 권한 자체도 없어요. 네. 일반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권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라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거냐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장관한테 그걸 지시한 건 직권남용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직접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일반적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장관은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발동시켰다면 교사는 될 수 있겠다. 그런 건 법적 쟁점이 되겠죠. 나중에. 네. 그게 팩트로 굳어진다면. 그러나 현 단계에서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난 조사 안 해?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로 하댕TV님이 말단 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윗선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상명하복의 군대가 맞나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최상병의 죽음과 이런 억울하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런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명명백백하게 사실은 밝혀져야 되고 그런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다. 이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에 대해서도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까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여쭤봤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뭔가가 되지 않고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국민들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이게 변수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이 쭉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어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까지 입건해서 이첩을 하는 그 단계까지 무리스럽지 않게 무르르듯 잘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측해 보면 대통령의 경로, 민주국가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 한들
선출직 최고의 국가기관일 뿐이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도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게 걸러지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거 같아. 이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래 좋아. 재판을 다 해봤더니 사단장은 무죄야. 무죄야.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어 사단장. 고생했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적 책임 져야지. 옷 벗으세요. 이게 수사 절차, 재판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무죄가 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 왜? 잘한 건 없잖아요. 일사단장이 잘했으면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건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아무도 현재까지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계속 현 신원희 장관은 재판을 지켜보자. 과거에 그렇게 했나요? 지금 대대장들 다 보직해임했죠? 네. 지금 수사단장도 조기에 8월 2일 날 바로 보직해임이 됐어요. 이처만 그날. 이건 그렇게 보직해임에 수사재판도 필요 없이 조치해야만 하고 일사단장님은 여전히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으니 계속 조치를 늦춘다. 큰 그림으로 보면 보여요. 자꾸 그걸 색안경을 끼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릇된 생각 내려놓고 이 팩트를 그대로 보면 답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로 그래서 격분하고 있고 격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지금도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 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겨우 살아서 재판에 지금 회부되고 있는데 네. 일사단장님은 소환됐다는 말도 없어요. 이걸 보고 국민들이 이게 법이냐, 이게 정의로운 거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이언님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못 밝히면 어느 누가 자식들 군대에 마음 편히 보내겠는가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 보고 굉장히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안 그러니까 좋았거든요. 이 변사 기록의 메모지들을 보면 이 현장 지휘관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우리를 갈아 넣는 것 같다. 굉장히 그런 절실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 살아남은 해병이 전역하자마자 사단장을 고소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본인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누구한테 뭐 사주다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해요. 네. 이게 그 현장에서 그 절실한 얘기들. 왜냐하면 현장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물이 콱 그 엄청난 그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시신을 어떻게 구합니까?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윗선의 어떤 생색내기 그 명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 병사들이 간부들이 절절하게 써놨어요. 네.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저는 이 사건에서 한 번도 강조되지 않았는데 자 순직 해병이 실종되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 들어갔어요 물에. 그 이후에는. 다 들어갔다고요. 스크램 짜고. 그때 만약에 2차 사고 났으면.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그 지시를 한 사람도 엄벌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럼요. 네. 헬기가 있고 다 그 수색 장비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그걸 찾겠다고 다 이제는 그때는 누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없어요. 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진술들도 확보돼 있다고 그래요. 네. 순직 해병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순직 해병을 찾겠다고 다 물에 집어넣은 거를 그 수행한 그 사람들이 정말 절망감을 느낀 거죠. 이 뭐 하는 짓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누가 순직 해병 실종 이후에 그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다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는지 그 사람도 그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것이 정식 지휘 라인인 54단 7여단장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네. 합참의 작전 통제권 권한은 뭐
뭐 있으나 마나 한 겁니까? 그 고란 다 무시하고 그 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변명하거든요. 작전 통제하지 않았다. 네. 순직해병이 실종되고 나서는 합참이 작전 통제권을 환원해줬나요? 그런 바 없어요. 그런데 정식 이작사와 54단이 그 수색 작전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해병대 사령관 나서고 1사단장이 나서서 뭐 해병대 1사단장 말에 의하면 7여단장의 무슨 지휘소를 점령했대요. 점령이란 표현을 과연 그럴 때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점령하고 나서 지시한 것들은 물에 다 들어가라 했다고요. 그래서 2차 사고 났으면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됐을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순직해 해병 한 명의 희생으로 끝난 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한 거예요. 처음에 그 전찬지 그 상륙 그 차 집어넣었다 그 차 그렇죠. 떠내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거 누가 지시했냐고 그거 54단장이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그런 위험한 작전 지시를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 작전이 실패했다고 비난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작전이 아닌데요. 이걸 국민들을 보고 지금 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지휘관 입에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제가 한 작전이 아닌데요. 그럼 누가 한 작전인지까지 밝혀야 됩니까? 아이고,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 이제 또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저는 뭐 박 단장의 무죄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조속히 빨리 재판이 종결돼야 된다. 이미 나온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다 열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쏟아진 증거가 이래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거고 그 군판사, 군검사, 변호인 세 섹터가 얼굴 이걸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민망한 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정훈 대령의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또 계속 여론이 계속 같이 좀 이렇게 버티는 힘이 돼주는 게 또 응원이 될 것 같고 그럼요. 그런 그게 생각이 제일 큰 힘이죠. 제일 큰 힘이 지금까지도 될 것 그래왔고. 같아요. 네, 진재용 님이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박정훈 대령님 응원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캔디 님이 승소를 확신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감사합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